국정원장급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녀가장이던 박근혜 씨가 전두환한테 6억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때예요. 자기 아버지 유품을 전부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그때 있던 것을 끼워서 줬을 수도 있죠. 그건 그야말로 이제 추정인데 사실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록에 박근혜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소장하게 됐냐라고 묻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의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제가 아는 게 뭐 시밖에 없습니다. 시시한 시밖에 없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한테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시를 써오고 읽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가 뭔지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고,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스스로 시를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적인 것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시적인 것을 읽는다.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시적인 것을 찾아서 쓰는 사람이다. 또 내가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는 좀 시적입니까? 조금 시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대학별보다는 조금 시적이죠? 그죠? 또 집에 그냥 힘들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란 푸른 노고무고진 곳에 와 있으니 조금 더 시적이에요. 그죠? 저 집이 전주고 가끔 그 서해안 쪽에 이제 놀러를 가는데, 친구들하고 가면 해질 무렵에 바다를 보면서 회가 한 접시 있고 소주가 있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너 시인이니까 이렇게 시적인 분위기에서 시 한 편 써봐라 이러는 거예요. 친구 있고 술 있고 바다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시적인 것일까? 그때 제일 시적인 것은 빨리 소주를 한 잔 먹는 게 시적인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 시적인 것에 대한 생각, 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적인 시적인 순간, 시적인 분위기, 시적인 언어, 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적인 거는 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엉뚱함을 용서하지 않죠. 엉뚱한 행동하면 그 아이는 이미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찍히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인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내려놓고. 쉽죠? 내려놓고. 이렇게 씁니다. 다 맞죠? 한 반에 30명 중에 29명이 다 정답을 잘 썼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툭 이렇게 썼대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잘 몰랐던 거죠. 물건을 내려놓으면 툭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건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막 보고 싶어졌습니다. 걔가 바로 시인이다. 응? 우리는 너무 정답 쓰는 데 익숙해진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엉뚱함이 없다면
저는 아예 시적인 게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2줄짜리가 있는데요. 외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목은 너와 나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외우기 쉽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이 2줄 시에서 가장 시적인 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걸레. 그건 제가 답으로 이야기해야 될 건데 미리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별이 가장 시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면 아름답죠. 냄새나는 걸레가 방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별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힌 이 방바닥을 걸레가 자기 몸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더러운 것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걸레도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저기 펴 있는 꽃만 예쁜 게 아니고 걸레도 예쁜 거다. 풀잎만 예쁜 게 아니고 똥도 예쁜 거다. 네? 생수만 좋은 게 아니고 시궁청도 좋은 거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나가 아닌 것,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 무슨 나무지? 소나무라고 합시다. 소나무. 소나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뿌리, 줄기, 가지, 잎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게 소나무의 전부입니까?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수분, 물도 있어야 되죠. 양분도 있어야 되죠. 그럼 소나무의 전부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소나무에 사는 벌레가 한 소나무에만 없다면 저게 소나무겠습니까? 저 소나무가 아닌 거죠. 그죠? 저 소나무가 소나무이기 위해서는 저 뒤에 있는 배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 있는 나가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줘야 내가 되는 거잖아. 그죠?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로 가려고 해서 다시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인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을 아주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찮은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 시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부산에 소설가 김정한 선생님이 계실 때 그 김정한 선생님은 제자들이 소설을 이렇게 써오면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셨다고 해요. 들판에 나갔더니 이름 없는 들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쓰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름 없는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노래한다. 밤이 되니까 이름 없는 날벌레들이 형광등으로 날아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식한 놈아. 네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부터 먼저 알고 난 뒤에 소설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 걸어오면서 이 근처에 무슨 나무들이 많나 이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나무들 제가 좀 유식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나무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저는 훨씬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 푸르딩딩한 녹색 덩어리죠? 그죠? 또 아는 척을 좀 해볼까요? 저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소나무 잎이 있잖아요. 바늘 모양의 잎이.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선생님. 2개 맞습니다. 아, 이걸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무식하게. 제가 오늘 유식하게 해드린 겁니다. 나중에 떨어진 소나무 이파리 여기 주워보세요. 2개가 있어. 딱 붙어 있어. 2개씩이요. 리기다 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 소나무가 아닌 일본에서 들여온 리기다 소나무. 그거는 몇 개겠습니까? 3개예요. 그건. 잣나무는요? 5개. 아, 여기 유식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그 우리 저 김경수 선생이 이야기할 때 제시를 교과서에서 안 배우셨다고 한 분 저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만 신세대고 나머지는 9세대셔서 그걸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봉화마을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봉화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이름 없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현준님 왜 이름 없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김현준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하찮은 것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적인 어떤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 소년과 소녀가 비가 오는 날 어딜 가다가 소녀가 비를 피해 있을 때 소년이 이렇게 들꽃들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꽃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타리라는 꽃이 있어요. 마타리.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유식하신지. 마타리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노란색이요? 노란색인데요? 예. 노란빛에 가까운데요? 이런 데 핍니다. 여기 산 밑에. 예, 이런 데. 이 꽃이 언제 피냐면 제가 사는 전주에서는 8월 중순경에 피어요. 그럼 저는 유식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다가 마타리 꽃이 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8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꽃만 보면 저는 방학이 끝나가는구나. 개학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름은 마타리인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꽃이 된 거죠. 그죠? 그 꽃을 알게 되면 8월 중순쯤 되면 마타리가 어디서 피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마다 저기 피는 꽃이지만 나한테는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꽃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시적인 마음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쓴 시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는 시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떤 분들은 이 시 제목을 연탄재로 잘못 알고 계시고 또 뭐 이런 시 덕분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제 이름 앞에 연탄 시인이란 말이 이제 붙어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연탄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9세대들이시니까. 제가 이 시를 처음 쓸 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독자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반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저 자신한테 너라고 한 거예요. 저 자신한테 묻는 거니까 앞으로 이 시를 보시게 되면 야 나는 남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을까 이런 반성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80년대 중반에 중학교 국어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해마다 가을에 교내 100일장이 열렸고 가을에 100일장이 열리니까 해마다 주제가 가을이었어요.
주제였습니다. 뭐 지금도 아마 가을 되면 가을 이런 주제로 아이들이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자, 가을을 주제로 시를 한번 써보자. 종이 나눠드리고 자,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쓸까를 생각하시겠죠. 가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 중에 무엇을 쓸까? 뭘 쓰시겠습니까? 자, 말씀하지 마시고 딱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낙엽 쓰실 것 같습니다. 낙엽하고 비슷한 거 있죠? 단풍잎, 뭐 은행잎 이런 거 쓰실 것 같아요. 단풍잎에 대해서 시를 쓰면 전부 다 빨간 단풍잎이라고 하지 않고 빨간 단풍잎이라고 쓰실 것 같아요. 또 뭘 쓸? 코스모스도 쓰실 것 같고요. 코스모스 쓰면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가을의 높은 하늘에 대해서는 파란 하늘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가을 들판에 대해서도 쓰실 텐데 물론 황금 들녘 이렇게 쓰죠. 가을 들판 이렇게 안 쓰고 황금 들녘. 왜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써야 시적이라고 쓰는 거죠. 요즘 가을에 들에 나가보면 허수아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황금 들녘이라는 시에는 100% 허수아비가 등장해요. 허수아비 옆에는요, 참새가, 허수아비와 참새는 싸우고 쫓고 쫓겨야 되는데 시를 쓰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귀뚜라미도 쓰겠죠? 대한민국 사람 한 100만 명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시를 쓰면 100만 명 전부 다 귀뚤귀뚤 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가을이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건 누가 몰라. 하늘 높아지는 건 누가 몰라. 그런 건 시가 아니야. 제가 이제 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는 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연탄실은 트럭이다.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야 가을이 아니고 귀뚜라미가 울어야만 가을이 아니고 연탄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면 그것도 가을이다.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 써보자 하니까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연탄 같은 걸 가지고 시를 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했어요. 해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걸 쓰는 사람이 없길래 그래서 제가 그냥 연탄을 쓴 거지. 제가 무슨 연탄이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무슨 헌신하고 뭐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시적인 가을이 뭔가 이걸 찾다가 보니까 연탄을 찾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촛불이고요. 이게 연탄이에요. 자, 하얗지만 촛불도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촛불도 자기 몸 연탄도 그렇고 연탄은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헷갈리네요. 연탄도 연탄과 촛불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존재들이죠. 어떤 게 더 시적입니까? 둘 다 시적이에요. 제가 촛불 입으로 함부로 끄지 마라. 응? 너는 누구를 위해서 어둠을 밝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쓰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촛불신이라고 불러줄까요? 불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라는 형태로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의 뭐 상식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토끼는 땡땡땡땡 써야 됩니다. 어떻게 씁니까? 깡충깡충. 시냇물은
병아리는? 돼지는? 오리는? 아이고 말 잘 듣네. 요거는 유치원 다닐 때 다 떼는 거지 않습니까? 응? 새싹은? 단풍은? 매미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산으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몇 분은 9세대 몇 분은 보셨겠죠. 제가 본 대부분의 토끼는 이런 나지막한 토끼장 속에 갇힌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전 더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깡충깡충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말하고 쓰는 건지,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간다라고 써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지, 그죠? 제가 이 시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건 창의성에 관한 책이었는데, 요즘 무슨 교육이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뭐 창의성, 뭐 창의적 아이디어, 뭐 박근혜도 그런 뭐 창의 경제 뭐 어쩌고 창조 경제는 그게 그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적인 거하고 교육학에서 말하는 창의성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보면 요즘 돌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좀 시적입니까? 비시적입니다. 비시적입니까? 예. 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시적인 사회,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적인 사회, 시적인 정치는 변화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말 쉽게 하지만 개혁한다, 개혁이네, 무슨 혁명이네 이런 말들은 뭔가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꾸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시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시적인 분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바꾸려고 누구보다 애를 많이 쓴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고요. 여기 뭐 꼬마들도 좀 오고 해서 제가 동시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두 편은 좀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나는 여자아이가 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쓴 엄마라는 동시예요. 엄마. 화장품 냄새 솔솔 풍기는 향기로운 엄마. 뭐든지 척척 도와주셔서 고마운 엄마.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이게 한 편이고요. 그 다음은 경상도 남자아이가 쓴 엄마의 런닝구.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비만하게 뚫려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쨌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앞에 여자아이가 쓸 거고 뒤에 남자아이가 쓴 거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뒤에가 좀 낫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사과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네. 그럼 앞에 있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해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때리는데 사랑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때리면 변명을 하든지 아프다고 말을 하든지 도망가고 싶든지 뭐 대들고 싶든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그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 아이가 뒤에 가서는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이미 앞에서 맞을 때 사랑한다고 해놓고 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가증스럽게 여린 척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또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쉬는 시간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막 목이 메이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서 친정엄마가 편찮으신데 형제들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모시려니까 우리도 사정이 좀 복잡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여야죠. 그죠? 이거는 너무 과장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뒤에 시는 제목이 엄마의 런닝구. 런닝구 뭐 난닝구 다 같은 건데 이 런닝구를 국어사전에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런닝구 대신에 속옷.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속옷 다 떨어졌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런닝 셔츠.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재진 런닝 셔츠를 보시다니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런닝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시적인 언어고 창의적인 언어고 굉장히 개혁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언어라는 거죠. 이 시적인 언어,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여러 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일무이한 것을 찾아가는 게 이 창의성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말이 가지는 어떤 맛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아직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이렇게 뛰다가 무릎 같은 데 깨지면 엄마가 발라주던 약을 무슨 약이라고 합니까? 아까진기라고 하면 50대 이상입니다. 또요? 빨간 약이라고 하면 한 3, 40대쯤 됩니다. 맞아. 왜 빨간 약이 정확한 이름이 머큐로크롬이죠. 그런데 30년 전 내가 달리기를 하다 넘어졌을 때 엄마가 머큐로크롬을 발라주셨다 했겠으면 그럼 맛이 안 나는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까진기가 비록 일본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이 제가 보기엔 시적인 언어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가끔 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나무에 약을 쳐야 되는 살충제 같은 거. 그 나무에 약 치니까 문 잘 닫고 외출을 하라는 말을 한 30초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 그 관리소장님은 이렇게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거 금일 상호 9시부터 하오 17시까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약 이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약 이름 무슨 뭐를 살포할 예정이오니 외출 시에는 필히 베란다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문 꼭 닫고 외출하라고 하면 되는데 개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비시적인 그 언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주 근교에 조그마한 딱 초가삼칸 작업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밭이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밭이 있는데 가끔 거기에 뭘 심죠.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뭘 심어두면 동네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약 좀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면 할머니들이 갖고 와서 내 뜻도 모르고 그냥 약 치고 가는 분도 이제 계세요. 하루는 이제 집에서 뭐 얼갈이 배추 이걸 심어 놓은 것을 이렇게 딱 이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지. 할머니들이 또 약치라고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끝까지 안 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무공의 농산물을 뭐 수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무슨 변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추 씨를 내가 뿌렸으니까 내 소유로 된 땅에 심었으니까 내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심은 배추 잎을 먹고 애벌레가 자라니까 애벌레도 제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면 그것도 제 거죠. 그러면 나비가 돼가지고 공중을 막 날아다닐 텐데 내 나비가 날아다니니까 나비가 날아가는 것까지가 다 내 거죠. 왜냐하면 땅에는 등기가 있지만 이 허공에는 등기가 없잖아요. 그죠? 저 굉장히 부자입니다. 허공에 소유한 그 부동산이 많아요. 제목을 이 시의 제목을 뭘로 달까 하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재테크. 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테크. 한 평 남짓 얼갈이 배추씨를 뿌렸다. 20날이 지나니 한 뼘 크기의 이파리가 몇 장 털럭였다. 바람이 이파리를 흔든 게 아니었다. 애벌레들이 제 맘대로 길을 내고 똥을 싸고 길가에 깃발을 꽂는 통에 설핏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 동네 노인들이 혀를 차며 약을 좀 하라 했으나 그래야지요 하고는 그만두었다. 한 평 남짓 애벌레를 키우기로 작심했던 것. 또 20날이 지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는 한 평 얼갈이 배추밭의 주인이자 나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나비는 머지않아 배추밭 둘레의 허공을 다 차지할 것이고 그 나비가 날아가는 곳까지가 나비가 울타리를 치고 돌아오는 그 안쪽까지가 모두 내 소유가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람 시원해서 참 좋네요, 그죠?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녁에 또 프랑스에서 온 시인하고 인터뷰를 할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 일정을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잡아놔가지고 손님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6시까지는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한 150 정도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이야기가 좀 건너뛰고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산 출신 시인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젊은 시인이 하나 있는데 손택수라는 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뭐 오늘을 계기로 해서라도 시를 좀 많이 읽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를 좀 많이 읽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더 시적인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 댁에 가시면 지도 좀 많이 읽으시고 봉화마을에서 있다가 그 참배도 하시고 이 노 대통령이 무슨 나무하고 그동안 같이 살았나 이런 것도 좀 하시다가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내가 시를 쓰면서 시인으로 살기를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아까처럼 비록 재테크를 하지 않지만 재테크를 하는 상상력 하나만으로도 즐겁다 인생이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저도 사람 인간으로서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넓은 집에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지갑도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건 있지만 오직 그런 욕망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게 시한테 좀 고맙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모르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뭐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시라는 게 학교 다닐 때 너무 시를 어렵게만 배워가지고 뭐 시를 읽기도 전에 시는 어려워. 너무 애매한 게 많아.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방 이런 시를 보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귀로도 들어도 그 내용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시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고 시를 좀 읽음으로 해서 좀 시적인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적인 거는 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엉뚱함을 용서하지 않죠. 엉뚱한 행동하면 그 아이는 이미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찍히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인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내려놓고. 쉽죠? 내려놓고. 이렇게 씁니다. 다 맞죠? 한 반에 30명 중에 29명이 다 정답을 잘 썼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툭 이렇게 썼대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잘 몰랐던 거죠. 물건을 내려놓으면 툭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건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막 보고 싶어졌습니다. 걔가 바로 시인이다. 응? 우리는 너무 정답 쓰는 데 익숙해진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엉뚱함이 없다면 저는 아예 시적인 게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2줄짜리가 있는데요. 외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목은 너와 나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외우기 쉽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이 2줄 시에서 가장 시적인 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걸레. 그건 제가 답으로 이야기해야 될 건데 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별이 가장 시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면 아름답죠. 냄새나는 걸레가 방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별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힌 이 방바닥을 걸레가 자기 몸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더러운 것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걸레도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저기 펴 있는 꽃만 예쁜 게 아니고 걸레도 예쁜 거다. 풀잎만 예쁜 게 아니고 똥도 예쁜 거다. 네? 생수만 좋은 게 아니고 시궁창도 좋은 거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나가 아닌 것,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 무슨 나무지? 소나무라고 합시다. 소나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것은 저 자신한테 너라고 한 거예요. 저 자신한테 묻는 거니까 앞으로 이 시를 보시게 되면 야, 나는 남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을까, 이런 반성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80년대 중반에 중학교 국어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해마다 가을에 교내 100일장이 열렸고, 가을에 100일장이 열리니까 해마다 주제가 가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을 되면 가을 이런 주제로 아이들이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자, 가을을 주제로 시를 한번 써보자. 종이 나눠드리고 자,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쓸까를 생각하시겠죠. 가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 중에 무엇을 쓸까? 뭘 쓰시겠습니까? 자, 말씀하지 마시고 딱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낙엽 쓰실 것 같습니다. 낙엽하고 비슷한 거 있죠? 단풍잎, 은행잎 이런 거 쓰실 것 같아요. 단풍잎에 대해서 시를 쓰면
전부 다 빨간 단풍잎이라고 하지 않고 빨간 단풍잎이라고 썼습니다. 또 뭘 쓸? 코스모스도 쓰실 것 같고요. 코스모스는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가을의 높은 하늘에 대해서는 파란 하늘 이렇게 쓰실 거예요. 들판에 가을 들판에 대해서도 쓰실 텐데 물론 황금 들녘 이렇게 쓰죠. 가을 들판 이렇게 안 쓰고 황금 들녘. 왜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써야 시적이라고 쓰는 거죠. 요즘 가을에 들에 나가보면 허수아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황금 들녘이라는 시에는 100% 허수아비가 등장을 해요. 허수아비 옆에는요 참새가, 허수아비와 참새는 싸우고 쫓고 쫓겨야 되는데 시를 쓰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귀뚜라미도 쓰겠죠? 대한민국 사람 한 100만 명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시를 쓰면 100만 명 전부 다 귀뚤귀뚤 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가을이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건 누가 몰라. 하늘 높아지는 건 누가 몰라. 그런 건 시가 아니야. 제가 이제 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는 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연탄실은 트럭이다.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야 가을이 아니고 저서 그걸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봉화마을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봉화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이름 없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현준 님이 왜 이름 없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김현준 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하찮은 것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적인 어떤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 소년과 소녀가 비가 오는 날 어딜 가다가 소녀가 비를 피해 있을 때 소년이 이렇게 들꽃들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꽃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타리라는 꽃이 있어요. 마타리.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유식하신지. 마타리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노란색이요? 노란색인데요? 예. 노란빛에 가까운데요? 이런 데 핍니다. 여기 산 밑에. 예, 이런 데. 이 꽃이 언제 피냐면 제가 사는 전주에서는 8월 중순경에 피어요. 그럼 저는 유식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다가 마타리 꽃이 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8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꽃만 보면 저는 방학이 끝나가는구나. 계약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름은 마타리인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꽃이 된 거죠. 그죠? 그 꽃을 알게 되면 8월 중순쯤 되면 마타리가 어디서 피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마다 저기 피는 꽃이지만 나한테는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꽃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시적인 마음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쓴 시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는 시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떤 분들은 이 시 제목을 연탄재로 잘못 알고 계시고, 또 뭐 이런 시 덕분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제 이름 앞에 연탄 시인이란 말이 이제 붙어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연탄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9세대들이시니까. 제가 이 시를 처음 쓸 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독자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반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다라는 국정원장급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녀가장이던 박근혜 씨가 전두환한테 6억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때예요. 자기 아버지 유품을 전부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있던 것을 끼워서 줬을 수도 있죠. 그건 그야말로 이제 추정인데 사실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록에 박근혜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소장하게 됐냐라고 묻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의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제가 아는 게 뭐 시밖에 없습니다. 시시한 시밖에 없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한테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시를 써오고 읽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가 뭔지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고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스스로 시를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적인 것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시적인 것을 읽는다.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시적인 것을 찾아서 쓰는 사람이다. 또 내가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는 좀 시적입니까? 조금 시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대학교보다는 조금 시적이죠? 그죠? 또 집에 그냥 힘들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란 푸른 노고무고진 곳에 와 있으니 조금 더 시적이에요. 그죠? 저 집이 전주고 가끔 그 서해안 쪽에 이제 놀러를 가는데 친구들하고 가면 해질 무렵에 바다를 보면서 회가 한 접시 있고 소주가 있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너 시인이니까 이렇게 시적인 분위기에서 시 한 편 써봐라 이러는 거예요. 친구 있고 술 있고 바다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시적인 것일까? 그때 제일 시적인 것은 빨리 소주를 한 잔 먹는 게 시적인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 시적인 것에 대한 생각 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적인 순간, 시적인 분위기, 시적인 언어, 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뿌리, 줄기, 가지, 잎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게 소나무의 전부입니까?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수분, 물도 있어야 되죠. 양분도 있어야 되죠. 그럼 소나무의 전부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소나무에 사는 벌레가 한 소나무에만 없다면 저게 소나무겠습니까? 저 소나무가 아닌 거죠. 그죠? 저 소나무가 소나무이기 위해서는 저 뒤에 있는 배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 있는 나가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줘야 내가 되는 거잖아. 그죠?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로 가려고 해서 다시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인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을 아주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찮은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 시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부산에 소설가 김정한 선생님이 계실 때 그 김정한 선생님은 제자들이 소설을 이렇게 써오면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셨다고 해요. 들판에 나갔더니 이름 없는 들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쓰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름 없는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노래한다. 응? 밤이 되니까 이름 없는 날벌레들이 형광등으로 날아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식한 놈아. 네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부터 먼저 알고 난 뒤에 소설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저기서 걸어오면서 이 근처에 무슨 나무들이 많나 이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나무들 제가 좀 유식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저는 훨씬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 푸르딩딩한 녹색 덩어리죠? 그죠? 또 아는 척을 좀 해볼까요? 저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 되는지 아시는 분? 아니 소나무 잎이 있잖아요. 바늘 모양의 잎이.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선생님. 2개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무식하다. 무식하게. 제가 오늘 유식하게 해드린 겁니다. 나중에 떨어진 소나무 이파리 여기 주워보세요. 2개가 있어. 딱 붙어있어. 2개씩이요. 리기다 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 소나무가 아닌 일본에서 들여온 리기다 소나무. 그거는 몇 개겠습니까? 3개예요. 그건. 잣나무는요? 5개. 여기 유식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우리 김경수 선생이 이야기할 때 제시를 교과서에서 안 배우셨다고 한 분 저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만 신세대고 나머지는 9세대.